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2025년 새해 들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소추와 내란죄 수사 등으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기의 불안과 경제 불안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으로부터 탄핵 정국과 우리 지역 생존의 방향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작년에 22대 총선에 당선되고 나서 예. 한 의정활동 한 8개월 정도 이제 된 것 예.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정국이 너무 역동적이고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시민들하고 인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K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작년에 우리 익산 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정말 발생해야지 않아야 할 사실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선택해 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질수록 더욱더 새해에는 노력하고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국회 의정활동을 4년 만에 재개를 하셨습니다. 뭐 국정 상황과 여야의 정치 지형이 4년 만에 참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님이 보시기에 4년 전에 그 의정활동하는 것하고 현재 의정활동하는 것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뭐 4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4년 전에는 그래도 여야가 대립되고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물밑에서는 대화 타협들을 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졌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네. 여야가 너무 갈라져 있어요. 본인들의 이해관계 또 이념적인 생각들이 달라져서 전혀 대화 타협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정치보다 자기들의 주장만 강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에 매몰돼서 이 국민들의 삶을 잘 보살피는 선거 또 너무 갈라진 정치 현실을 보고 참 안타깝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진짜 극단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기인데 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내고 한다고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참 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치 현안이 아주 시급하고 중대하고 참 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그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우선은 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헌재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이 언제 좀 마무리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 한 번씩 내려오면 많은 지역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안 내려가도 괜찮아. 제발 위에서 네. 탄핵 정부도 마무리 짓고
그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일을 빨리 해달라라고 합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전국에서는 두 개의 큰 시간에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헌재가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네. 있어요. 근데 내란 행위의 수사가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이게 전면으로 부각돼서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저는 이게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 대한민국 어두운 시기로 갈수록 이 헌재에서 돌아가고 있는 탄핵의 수레바퀴는 더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헌재의 시기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애를 비추어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빠르면 2월 말, 네. 늦으면 3월 중순 정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2월 말, 3월 중순 이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군요. 네. 참 이 전문가들, 많은 그 법조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에 따른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쟁점이 단순하고 명확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점들이 쟁점인지, 그리고 심판은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될지 미리 좀 예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수인 측, 국회 네. 측에서 탄핵의 사유를 뭐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사실은 7개의 그 탄핵 소추 사유와 18개의 법률 위반을 했는데 그것을 헌재에서 정리를 했어요. 네. 소추인과 비소추인들 헌재가 중재를 해서 정립해서 지금 5가지 사항으로 쟁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행위가 우리 헌법 절차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네. 여부. 두 번째,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내린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라든가 지방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그 포고령이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네. 여부. 세 번째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가 헌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네. 네 번째는 군경을 동원해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선거관리를 침탈해서 서버를 압수하고 직원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행위가 헌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네. 다섯 번째는 우리 헌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전직 법관이나 현직 법관을 체포하는 행위가 어떻게 헌법 위반되는지. 이 5가지 쟁점을 정리해서 여기에만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5가지가 되지만 이걸 다 통칭하면 사실은 계엄 행위와 그 후속 조치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인 쟁점은 5가지지만 깊이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이 계엄 행위와 내란 행위가 헌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의 한계의 걸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는 쟁점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사유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고 명료하다. 그래서 시간적 소요도 그때보다는 더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헌재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한편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하루면 멀다 하고 날만 새면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참 국민들이 참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내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 되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가? 내란죄 성립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많은 반면에 이 윤 대통령 측과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내란주의가 성립되냐 하는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이 맞는 것이냐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우리 헌법은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시사변이나 네.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12월 3일은 전시나 사변도 아니고 그와 준하는 중대한 사태 아니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네. 이 평온한 밤에 사실 몇 가지 사유로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다수당인 야당이 대통령을 발목 잡아서 입법을 남발하고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상사태다라고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 총과 칼을 찬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와서 국회를 장악하고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내란 행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이 사실 내란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네. 그것도 검찰총장을 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그 특검의 수사팀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입니다. 그 사례에 비추면 이것은 몇백 배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대신 저는 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난 주말 휴일 동안에 이 법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테러를 가했지 않습니까? 예. 일반 민중들이 이게 과연 이런 혼란 상태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거죠. 사실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헌법이 있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헌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사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먼저 본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난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입법부라든가 정쟁에 논쟁이 되고 있는 입법부라든가 이 행정부들을 침탈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사법부를 침탈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법원을. 왜 그러냐면 사법부는 분쟁이 생긴 것에 최종적인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만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정치인들도 사법부를 비난하긴 하지만 그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상 초유로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는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 판사를 잡아가겠다고 다 압수수색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있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만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행위들도 저는 전부 내란 동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단죄를 해야만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너무 좀 국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원님께서는 8년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회에 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도 또 탄핵 소추위원으로 좀 두 번째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비교가 안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탄핵 사건에 대해서 물론 방금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과의 사안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참 여러 가지로 좀 비교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뭐 여러 가지 비교 사유가 있지만 저는 그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87년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직선제를 거론하면서 네. 새로운 헌정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헌정 체계가 자꾸 무너집니다. 8년 전에도 무너졌고 이번에도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두 분이 사실은 탄핵 절차에 휘부지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냉철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도록 믿었던 87년 헌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네. 지금 체제에 적합한가를 진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87년 헌정 체계가 지나친 대통령 권한이 커서 남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위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방에서 일제에 독립되고 그다음에 5.18 군사구타대가 일어나고 또 5.16 군사타도 일어나고 하면서 그 주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다 사면해주고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들,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조금 있다 나오게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져도 다 살고 나오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올바로 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삼아서 단죄할 부분은 분명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물고 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누구든 간에 법에 위반되면 사면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용서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야 누구든지 죄를 받으면 처벌받고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지금 탄핵도 일맥상통하면 대통령 측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은 비상계엄이 어디가 있느냐, 2시간 만에 종료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논리를 강화시키거나 그 주장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이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이번 탄핵 사태가 훨씬 더 중대하기 때문에 이 헌법의 최고 보루자인 우리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저는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의정 활동의 중점을 익선과 전북을 예.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원을 하자마자 이 전북의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몇 년 동안 예.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지난 3선 동안에 주로 활동을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에서 하니까 직접적으로 법사위는 사업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라든가 우리 익산의 현안 문제가 생기면 정부 부처나 이런 데 얘기해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다 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이 차별받지 않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국토교통위를 가보니까 국토교통위는 전국에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네. 또 과거의 사례도 있고 이 국토교통부가 우리 국가의 이 균형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크게 사업을 4가지를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이건. 자, 첫 번째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국도, 공항, 산업단지의 조성권을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업무 보고 때 한 30페이지짜리의 업무 보고를 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왜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누락된 게 아니라 한 50여 개의 중점적인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지방 기초단체는 한 건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계획을 제가 다 받았다 검토를 하니까 전국에 아까 제가 말한 4가지 사업 중에서 네. 이게 다 그 신규 사업들의 예산의 항목이 적습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도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도로를 내겠다고 하면 예산이 1조가 들어가면 첫 해에 들어갈 때는 한 5억이나 10억 들어갑니다. 네. 이게 98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5년간.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90몇 억이 들어가서 전국 차지하는 비율 중에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2024년도 사건에서는 단 하나도 안 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국가균형발전 문제 삼았고 그렇게 하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중요 국가 사업에 3건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우리가 전라북도가 차별받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국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예산 반영이랄지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랄지 이런 면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지만 이건 1년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 5년 단위로 사업이 책정됩니다. 이게 네. 5년 전에 사업이 들어가야 5년 뒤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사업에 이걸 또박또박 집어넣으면 다시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이번 조기 대선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그 정치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상황이 더 좋아진다고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는 더 좋은 정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참 그 안타깝게 발생을 했던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 이 문제가 뭐 직접적인 활주로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던 시더라도 그래도 관련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와서 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문제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공항 활주로 문제를 갖다 지적을 하시고 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 활주로 연장 문제는 뭐 조기에 어떻게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이번에 항공사고가 발생된 무안은 활주로 길이가 2,800m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30% 늘리기로 해서 3,150m로 늘리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점 공항으로 불리는 새만금 공항은 새로 만들어지는데 활주로 길이가 2,500m입니다. 그런데 부산 가덕도에 신설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3,500m입니다. 네. 원래 설치되지 않기로 한 대구 경북공항의 활주로 길이도 3,500m입니다. 우리 새만금 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대수, 일종의 자동차로 말하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행기를 댈 수 있는 계류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5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은 7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보면 우리 새만금 신공항은 8,750억에 불과하지만 가덕도 공항은 14조에 해당됩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기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활주로 길이라든가 이걸 다 조정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액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 설계나 에타가 다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항 신공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토부가 합의하기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공사는 시작하자, 내년부터. 네. 시작하고 이 공항의 배치를 지금 2,500m로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사비를 더 따서 증액시키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공항의 활주가 2,500m 만들어지는 곳을 3,200m로 활주를 늘릴 수 있는 네.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2,500m로 활주로가 만들어지지만 저희가 정책 영향력이 떼져서 공사비를 증액시킨다고 하면 이 공사를 3,200m까지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출발을 해야 하고, 사실은 이 활주로의 길이, 계류장의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거기에 어떤 비행기가 앉고 뜰 수 있냐는 겁니다. 네. 2,500m면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밖에 못 갑니다. 유국가는 D급 이상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 적어도 3,200m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삼고 있고 국토부도 동의했고 기재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활주로 길이들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열악한 주의에 처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네. 말씀드립니다. 뭐 조기 착공을 우선하면서 활주로 길이도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도내 그리고 우리 익산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대도시 광역권 전철망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관련 법이 이 법 자체에서 전라북도 자체가 이제 소유가 되는 문제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돼야 되고 또 우리 도내 전북광역권 전철망 조성 사업이 이제 말하자면 계획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사실상 지금 법 개정 자체가 지금 교차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대도시 광역권 이 법은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인데 이 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가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냥 이 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진실을 얘기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부서질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네. 법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이나 이 정치권이나 시민들은 대도시 대광법이 통과되면 우리 여기에 막 도로가 착착 나고 막 광역철천만이 진열되고 그렇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도가 1년 전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온 시내에 프레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우리가 누구의 특별자치 도민이 됐다. 이제는 전라북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달라진 거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행안위에 그게 후속 법안이 가 있는데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속이는 겁니다. 도민들을. 우리 대도시광역법을 제가 하니까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대동구시광역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냐면 대도시광역법은 설계할 때 이미 대도시권 위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사비와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네. 이 대도시광역법으로 가면 이 공사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100% 네. 지방자치제가 돼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자립도를 가지고 해서는 도로나 광역철천만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되더라도 개별 도로법, 철도법에 정한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정치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논의를 했던 것은
이 형식적으로 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되면 일반 도로법이라든가 일반 철도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필요한 도로나 철도를 내게 되면 그것은 100% 국가의 국비가 투입되고 운영비도 네.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자료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나 이 경우에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것을 제가 상당 부분 진행을 했는데 여러 쪽에서 저항이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냥 명분만 찾겠다 하도. 근데 제가 실질을 챙겨서 하는 것이 선의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오해돼서 네. 또 정치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도시광역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조만간에. 자,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큽니다. 지금도 쭉 대광법이랄지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이 지역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할 때에 이 설계 단계에서 이제 평가하고 추진 단계에서 평가를 할 때도 지역균형 요소를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도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이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의 핵심 과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사실 뒤처지는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전라북도 정치력이 진짜 약합니다. 정치력이라,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실은 내가 뭐 했다, 어디다 정치인이 내가 뭐 예산 얼마 따왔다라고 플랜카드를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뭐 하겠다, 뭐 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단언컨대 지금 이대로 이 모습대로 가면 10년, 20년 뒤면 인구 20만 이하로 전락합니다. 더지라면 소멸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우리 속담에 청명에 죽다, 한식에 죽다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행복한 도시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서 도민들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미래의 꿈만 제시하면서 가는 것은 저는 정치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누군가는 그와 함께 싸워야 하고 그 힘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뭐 지역 발전을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생존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지금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익산과 전북의 생존 전략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익산과 전라북도가 새로이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길을 가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키우는 데는 아무리 시간이 안 걸려도 10년, 20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도로 하나 내고 가로등 하나 더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찬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일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인 하나, 국회의원 하나가 똑똑하고 시장 하나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다 힘을 합해야 합니다. 정치권, 시장, 언론, 시민들이 다 합쳐서 우리는 해야겠다는 진짜 그런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 익산도 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힘을 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특히 전주권에서 강한 반발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궤도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익산은 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익산이 배후도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군산은 공업도시와 항구도시로 도시를 담당하고 김제는 농업도시로 역할을 담당하고 부안은 생태도시나 관광도시로도 하고 또 새로운 새만금은 유공인들이 자주로 다닐 수 있는 규제특구로 조성해서 적어도 이 4개의 지방자치제가 합치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100만 도시를 만들어서 각 도시의 역할을 찾아서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출발점도 안 된 상태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저항이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그쪽과 전라북도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 우리 익산 시민들도 이 우물 안에서 보지 마시고 크게 봐서 이게 지금 당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논의가 필요합니다. 논의 과정이 필요해서 우리 익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저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전라북도가 중에서 이 서부권이 특히 익산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하고 구체적인 방법들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만금 메가시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예.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군산과 김제가 벌써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특별지자체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메가시티는 더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저는 약간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사실은 네. 지금 도가 구성하는 것은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는 그 지방자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통적인만 뽑아갖고 상부에 하나 더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시, 도, 뭐 여러 가지 동도 있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은 편법에 불과합니다. 단지 앞에 보기한 것을. 네. 저는 근본적인 편법이다.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를 시작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본인의 이해관계를 따질 겁니다. 뭐 김제라든가 부안은 우리는 좁은데 저쪽에 흡수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시원, 도원 직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시장 군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를 봐서는 같이 사는 거고 이 어렵고 힘든 곳, 김제라가 부안보다 그런 곳에 우리 지금 상황이 난 익산이나 군산에서 대폭적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그쪽에 파격적인 줘서. 그래서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를 미봉책으로 거기다 특별시를 하나 만들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다. 지금 대구 경북은 그 큰 도시가 합해져 가지고 곧 출범합니다. 지금 선언했습니다. 특별도가 돼요. 이제 서울특별시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특별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국가가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통합해서 더 많은 예산과 받아서 지역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부적인 문제 자체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자체도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전라북도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위해서도 이 새만금 메가시티의 방안을 진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 대한민국의 전국 현안과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한 뭐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산과 도민에게 앞으로 의정 활동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새해를 맞이했는데 오늘도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요즘 전국 상황이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정을 못 찾은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쪽 가서는 이 얘기를 하고 저쪽 가서는 저 얘기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고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앞과 뒤가 똑같은 정치인을 해야겠다. 제가 이런 얘기 전라북도에 볼 때 익산의 어려움을 다 얘기하고 다니면 여러 사람들이 다 불편해 여깁니다. 왜 저기는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 근데 저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자각할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춘석은 여러분이 4년 동안 쉬는 동안에도 다시 한번 귀를 쳤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전국 상황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 다 어렵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대한민국도 정상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곧 구정이 돌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탄핵 정국과 갈수록 공공해지고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재의 심판 결과와 그리고 지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만드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민생을 위한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과감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뒷걸음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정상화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도 함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석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